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강남의 한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진귀한 음식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눈처럼 하얀 접시에 담긴 신선로에서는 은은한 김이 피어오르고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의 달콤한 향기가 값비싼 위스키와 와인 향과 뒤섞여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미래그룹의 핵심 부서인 미래전략본부의 회식 자리였다.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한유진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앉아 있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입사한 지 겨우 3달째, 그녀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은 값비싼 명품들 사이에서 마치 색을 잃은 듯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긴장과 피로가 섞여 창백했다. 그녀는 선배들의 빈 잔에 부지런히 술을 채우고 쉴 새 없이 구워지는 고기를 나르면서도 자신의 입에는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 자리의 명백한 왕은 박진우 상무였다. 40 중반의 나이에 미래그룹의 최연소 상무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야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맞춤형 이탈리아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손목에 찬 스위스 명품 시계는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는 팀장과 과장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박 상무의 농담 하나하나에 박장대소하며 그의 권력에 기생했다. 박 상무님, 이번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정말 대박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상무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김 부장이 기름진 목소리로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둔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그녀는 술을 따르는 척하며 박진우의 교만한 눈빛, 김 부장의 비굴한 미소,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부패의 냄새를 남몰래 분석하고 있었다. 저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위태로운 얼음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계산이 교차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박진우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하나씩 지목하며 칭찬과 질책을 번갈아 던지며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테이블 끝에 유령처럼 앉아있는 한유진에게 멎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발견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거기 있는 인턴 이름이 뭔가. 모든 시선이 순간 유진에게 쏠렸다. 소음으로 가득했던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미래전략본부 인턴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없었다. 박진우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이라. 어느 대학 나왔지? 요즘 인턴들은 스펙이 대단하다던데. 우리 회사에 들어올 정도면 꽤나 괜찮은 곳을 나왔겠지. 그의 질문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아닌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지방 국립대학 출신입니다. 유진의 대답에 박진우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에게 지방대 출신 인턴은 조롱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었다. 박진우는 과장된 몸짓으로 와인병을 집어들고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잔에 와인을 따르는 척하며 일부러 손을 떨었고 붉은 와인이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다. 아차, 미안하군. 내가 술이 좀 과했나 봐. 박진우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탁비는 넉넉히 주지. 아니, 그냥 버리고 새로 하나 사 입는 게 낫겠군. 그 옷 요즘 세상에 누가 입는다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붉은 와인 자국보다
더 선명한 수치심의 낙인이 찍혔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들은 왕의 재롱에 즐거워하는 어릿광대들 같았다. 한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여직원들은 동정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박진우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는 내지 못했다. 유진은 그저 괜찮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휴지로 옷을 닦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박진우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라고 생각했다. 약자를 짓밟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쾌감.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유진은 겨우 말을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진우와 그의 무리들은 다시 한번 승자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한유진은 그저 하룻밤의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내일이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힘없고 가난한 인턴. 그들은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섬광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거대한 계획의 방아쇠가 당겨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화장실의 차가운 대리석 세면대 앞에 선 유진은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했다.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블라우스 창백한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두 눈. 그녀는 와인 자국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들끓는 감정을 억지로 짓눌렀다. 원래 계획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저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박진우는 스스로 그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며 평정을 되찾았다. 거울 속에 겁에 질린 인턴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혹한 전략가의 얼굴이 드러났다. 대신 모든 감정이 제거된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평범해 보이는 USB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달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박진우와 그의 하수인들의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바로 오늘 밤 이 회식 자리에서 얻을 수 있을 터였다. 박진우는 술에 취해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것이고 그의 충실한 부하인 김 부장은 항상 기밀 자료가 든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다. 유진은 다시 별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똑같이 유순하고 겁먹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 먹잇감을 안심시키는 암살자의 발걸음이었다. 다시 자리에 앉은 유진은 이전보다 더욱 몸을 낮췄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선배들의 시중을 들었고 박진우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의 연기에 모두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아무도 그녀가 김 부장의 가방이 놓인 의자 옆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가 술잔을 나르다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줍는 짧은 순간에 김 부장의 노트북에 작은 USB 장치를 꽂는 것을 보지 못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노트북으로 김 부장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복제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노리는 것은 박진우가 관리하는 해외 유령 회사들과의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계속해서 술을 따르고 고기를 나르며 완벽한 인턴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데이터 전송률과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회식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박진우는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미래그룹의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떠들어댔다. 그의 부하들은 영혼 없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 순간 유진의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데이터 전송 완료. 유진은 다시 한번 술잔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가장하여 USB 장치를 회수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모든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박진우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고급 세단에 올랐고 떠나기 전 창문을 내리고 유진을 향해 돈 몇 푼을 던지듯 말했다. 이걸로 옷이나 사 입어. 그리고 내일부턴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경멸의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다. 한유진은 허리를 숙여 그가 던진 돈을 줍는 척했다. 그리고 차가 멀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복수의 미소도 아니었다. 심판을 앞둔 집행자의 차갑고 무감정한 미소였다. 홀로 밤거리에 남은 유진은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섰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은 밤하늘의 어떤 별보다도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다른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이는 아우라 캐피탈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코드네임 제우스였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사냥 준비 완료. 내일 아침 하이페리온의 숨을 끊는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내일 미래그룹에는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오늘 밤 모두에게 짓밟렸던 가장 연약해 보였던 인턴 한유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그룹의 본사 건물은 언제나처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분주히 오갔고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미래전략본부 사무실 역시 간밤의 숙취와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들 속에서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젯밤 회식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박진우 상무는 아직 출근 전이었다. 한유진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와인이 쏟아졌던 블라우스 대신 깔끔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곳 복사기와 분쇄기 옆에 있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였지만 사무실 전체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기도 했다. 그녀는 묵묵히 선배들이 던져주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회의록을 타이핑하며 완벽한 인턴의 모습을 연기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 평온을 깨뜨린 것은 마케팅팀의 한 젊은 사원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그의 외침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증권 앱의 긴급 속보 알림이 떠 있었다. 속보 미래그룹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최대 투자사 아우라 캐피탈. 자금 지원, 전면 중단 선언. 그 문장은 마치 전염병처럼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뉴스를 믿지 않았다. 단순한 오보이거나 경쟁사의 악의적인 흠집 내기일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박진우 상무의 역작이자 미래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거대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중단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모든 주요 경제 뉴스 채널에서 동일한 내용의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사무실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아우라 캐피탈이 누구야 들어본 적 있어. 분명 해외 자본 같은데. 언제 우리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사가 된 거지. 직원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 이름은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나 미래그룹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에 표시된 미래그룹의 주가는 붉은색 수직선으로 변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였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 언론사의 취재 전화, 협력업체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미래전략본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김 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렀고 팀장들은 저마다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우라 캐피탈 측은 굳게 입을 닫았고 모든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진우 상무가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실크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였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사무실의 아비규환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이 난장판은 대체 뭐야? 그의 일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김 부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보고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김 부장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그의 말을 끊었다. 아우라 캐피탈 그 뜻도 보도 못한 놈들이 대체 누군데 감히 내 프로젝트에 손을 대.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잠시 후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의 욕설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자부심과 권력의 성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아는 모든 연락처를 동원해 아우라 캐피탈의 실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응답 메시지뿐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유진은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부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기사들을 출력하여 각 팀장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주변의 소용돌이에 전혀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의 느리고 침착한 움직임은 오히려 주변의 혼란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녀는 자료를 전달하며 사무실을 오가는 동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했다. 평소 박진우에게 아첨하던 자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비밀 장부를 관리하던 재무팀 직원의 손이 어떻게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그리고 박진우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들이 누구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는지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정보들이 거대한 지도 위에 하나씩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혼란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혼란을 통해 적들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미래그룹의 시가총액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다. 경쟁사들은 이때다 싶어 미래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빼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박진우는 마침내 회장 비서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진우가 사라지자 사무실에는 불안과 공포가 더욱 짙게 깔렸다. 모두가 다가올 구조조정의 칼날을 예감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한유진은 탕비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마침 그곳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유진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이민준 대리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유진에게 말을 걸었다. 유진 씨는 괜찮아요? 이런 날은 인턴이 제일 힘든데. 한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평범한 인턴의 모범 답안처럼 들렸지만 이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어떤 단단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혹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업무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둘씩 퇴근했다. 사무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한유진은 마지막까지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파쇄 문서를 처리했다. 그녀는 분쇄기 앞에서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무의미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박진우가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도 사무실을 나섰다.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거리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사회 초년생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새로운 메시지를 알렸다. 발신인은 제우스였다. 1단계 성공, 시장의 반응은 예상대로다. 다음 지시를 기다려라. 유진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삭제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울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벽이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가 중단된 지 사흘이 지났다. 미래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고요함, 혹은 또 다른 폭풍을 기다리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언론은 미래그룹의 위기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박진우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맹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해 유령 같은 투자사 아우라 캐피탈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정계 재개 심지어 국정원의 퇴직 간부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정보는 조금씩 들어왔지만 들어올수록 거대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은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자금의 출처와 소유 구조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아테나, 에테나. 아우라 캐피탈의 모든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오직 이 인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름도 성별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코드네임으로만 존재하는 인물. 지혜와 전쟁의 여신. 박진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니터에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누군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테나. 감히 누가 내 앞에서 여신 행세를 하는 거지. 그는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는 돈으로 매수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려 했지만 상대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완벽한 벽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적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반드시 이 유령의 목을 비틀어 그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리라 다짐했다. 박진우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는 동안 그가 찾는 유령 한유진은 그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박진우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겨 있는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 그리고 그 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박진우의 10년지기 충신이자 미래전략본부의 금고지기인 김진태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의심이 많고 편집증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분신처럼 아꼈다. 유진은 지난 몇 주간 김 부장의 모든 습관을 파악했다. 그는 매일 오후 3시면 혈압약을 먹기 위해 탕비실로 갔고 그때 약 5분간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5분은 너무 짧았다. 그의 노트북에는 다중 보안 장치가 걸려 있어 데이터를 빼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녀에게는 더 길고 확실한 기회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에 아주 작은 보안 허점을 이용했다. 오후 2시 50분 유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자 미래전략본부의 내부 서버실에 작은 오류 신호가 발생했다. 동시에 김 부장의 컴퓨터 화면에 긴급 경고 메시지가 깜빡였다. 서버실 3번 스토이카 과열 감지, 긴급 점검 필요, 관리자 승인 요망. 김 부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버 문제는 그의 직속 책임 분야였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였다. 젠장 하필 이럴 때 김 부장은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맡기고 지하 2층에 있는 서버실로 급하게 달려갔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한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다른 직원들의 결제를 받아야 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지금부터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사무실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밟고 있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김 부장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결제 서류를 내려놓는 척하며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CCTV의 사각지대, 완벽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톱보다 작은 스텔스 USB를 꺼내 김 부장의 노트북 측면 포트에 꽂았다. 장치는 소리 없이 연결되었고 자동으로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암호를 푸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어깨너머로 김 부장이 암호를 입력하는 것을 수십 번 지켜봤다. 그의 손가락 움직임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와 리듬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첫 번째 암호는 그의 아들 생일. 두 번째 암호는 그의 결혼 기념일과 차량 번호의 조합. 마지막 세 번째 암는 박진우 상무가 처음 그를 스카우트했던 날짜였다.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춤을 췄다. 세 개의 암호가 차례로 풀리고 마침내 노트북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열렸다. 작은 프로그램 창에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던 것은 레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였다. 그 안에는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자금이 어떤 유령 회사를 거쳐 박진우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가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암호화된 회계 장부가 들어 있었다. 파일의 크기는 예상보다 컸다. 남은 시간은 6분.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유진 씨 거기서 뭐해요? 이민준 대리의 목소리였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다른 서류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 대리님, 부장님께 결제받을 서류가 있어서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이민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김 부장의 노트북을 번갈아 쳐다봤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에는 평범한 업무용 바탕화면만 떠 있을 뿐이었다.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아, 그래요. 서버실에 급한 일로 가셨어요. 아마 좀 걸릴 거예요. 이민주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유진은 그가 완전히 자리에 앉을 때까지 미소를 유지했다. 그의 시선이 사라지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남은 시간은 2분. 데이터 전송은 95%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다. 1분, 98%, 30초, 99%,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짧게 한번 진동했다. 전송 완료. 유진은 결제 서류를 다시 집어드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USB를 뽑아 손안에 숨겼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고 정확히 3분 뒤 김 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고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친 뒤 보안이 강화된 특수 제작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오늘 낮에 목숨을 걸고 빼낸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레드 드래곤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날짜, 금액, 송금 경로,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박진우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보안 서버에 백업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가난한 지방대 출신 인턴이라는 가면 뒤에서 그녀는 거대한 악의 심장부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을 준비를 마쳤다. 증거 수집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컴퓨터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가 타이핑한 에이테네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이미 사냥이 끝난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진우의 사냥은 아무런 성과 없이 벽에 부딪혔다. 아테나라는 이름은 신기루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았고 아우라 캐피탈은 철옹성처럼 굳건했다. 연이은 실패는 그의 이성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외부의 적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내부의 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것은 분명 내부의 배신자, 즉 두더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확신은 곧 광적인 편집증으로 변했다. 미래전략본부 사무실은 하루아침에 감옥처럼 변했다. 박진우는 모든 직원의 출입 기록을 매일 보고받았고 인터넷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곳곳에는 직원들 몰래 새로운 소형 CCTV가 설치되었다. 한때는 아첨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차가운 침묵과 키보드 소리만이 가득한 얼음 동굴이 되었다. 박진우는 매일 아침 회의를 소집해 직원들을 쥐어짰다. 그는 특정 직원을 지목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반응을 살폈고 일부러 서로 다른 정보를 흘려 누구의 입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지 시험했다. 그의 의심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0년 넘게 자신을 따랐던 김 부장마저도 그의 의심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충성을 증명하라는 그의 압박에 김 부장은 스스로 사냥개가 되어 동료들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민준 대리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비자금 조성을 돕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성공을 위한 작은 타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박진우의 몰락이 곧 자신의 몰락임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다. 동시에 박진우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벗어나려 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과 귀를 열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는 사무실 전체를 관망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한 곳에 머물렀다. 바로 인턴 한유진이었다. 모두가 박진우의 광기 어린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녀만이 유일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복사를 하고 문서를 정리하며 선배들의 커피를 날랐다. 그녀의 침착함은 더 이상 순진함이나 무지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섬뜩한 고요함이었다. 이민준의 뇌리에서 한 달 전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2분기 예상 수익 보고서를 검토하던 날이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몇 날 며칠을 매달려 만든 완벽에 가까운 보고서였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잡무를 돕던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팀장님 보고서 34페이지에 유럽 시장 수익률 예측 모델에 사용된 환율 변수값이 조금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EU 중앙은행의 발표를 고려하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다. 감히 인턴 따위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에 토를 단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박진우는 아니 꼽다는 표정으로 인턴은 인턴답게 시키는 일이나 잘해 라고 핀잔을 주었고 유진은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민준 역시 그녀가 주제넘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녀가 지적했던 환율 변수는 정확히 한 달 뒤 폭락했고 그것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첫 번째 요인이 되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기억은 또 다른 기억을 불러왔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회식 자리. 박진우에게 붉은 와인으로 모욕을 당하던 순간 그녀는 분명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그녀의 눈빛을 이민주는 잊을 수 없었다. 그 눈에는 수치심이나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상대를 분석하고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냉정한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겁에 질린 양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인 늑대의 눈이었다. 이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부정하려 했다. 고작 지방대 출신의 가난한 인턴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한유진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 말투,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시선, 심지어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시는지까지. 그녀는 너무나도 완벽한 인턴이었다. 그녀의 행동에서는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맡은 일은 군소리 없이 처리했다. 하지만 이민준의 눈에는 그 완벽함 자체가 가장 큰 의심의 근거였다. 그녀는 마치 가난한 인턴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그녀의 삶에서는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배경에 녹아드는 그림자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였다. 어느 날 저녁 이민주는 박진우의 지시로 비밀 서류를 파쇄하기 위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그와 한유진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 역시 퇴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민주는 수십 장의 서류를 분쇄기에 넣으며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창밖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은 이상하리만치 위압적이었다. 작고 가냘픈 최고의 인턴이 아니라 거대한 무대에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주인공처럼 보였다. 그 순간 이민주는 결심했다. 이대로 박진우의 배에 탄 채 함께 침몰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혼자서 거대한 배에서 탈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동아줄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동아줄은 저 미스터리한 인턴 한유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자신의 생각이 모두 망상일 수도 있고 그녀에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박진우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편이 나았다. 그는 파쇄를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가기 전 그는 마치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것처럼 유진을 향해 말했다. 유진 씨도 이제 그만 퇴근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평범한 인사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라면 이 말 속에 담긴 자신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눈치챌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유진의 시선이 차갑게 날아와 밝혔다. 어둠 속에서 조용한 속삭임처럼 시작된 그의 의심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향한 첫걸음이 되려 하고 있었다. 이민준의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미래전략본부에 얼어붙은 공기를 깨뜨리는 두 번째 폭탄이 투하되었다. 이번에는 뉴스 속보가 아니었다. 미래그룹 회장의 직인이 찍힌 서리발처럼 차가운 공식 문서가 본부 전체에 이메일로 전달되었다. 제목은 아우라 캐피탈의 요청에 따른 미래전략본부 특별 내부 감사 실시. 그 문서는 아우라 캐피탈이 대주주의 권한을 발동하여 박진우 상무가 이끄는 미래전략 본부의 모든 프로젝트와 회계 장부에 대한 긴급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메일이 도착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무리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우라 캐피탈이 직접 고용한 회계법인의 최정예 감사팀이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은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눈으로 사무실을 한번 훑어본 뒤 박진우의 사무실 문을 노크조차 하지 않고 열어젖혔다.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합니다. 박진우 상무님께서는 모든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하고 단호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왕국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방인들을 보고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대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장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회장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일을 할 뿐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진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류에 찍힌 선명한 회장의 직인을 보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회장마저도 아우라 캐피탈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었다. 감사팀은 박진우를 무시한 채 곧바로 사무실 한쪽에 임시 본부를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수술실에 들어선 외과 의사들 같았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컴퓨터를 연결하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요청했으며 직원들을 한 명씩 회의실로 불러내 신문하듯 질문을 던졌다. 감사는 단순한 회계 장부 확인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수많은 하청업체 중 유독 몇 개의 특정 업체와의 거래 내역만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그 업체들은 모두 박진우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지난 3년간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접대비, 지출 증빙 자료를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대조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투명 유리벽 너머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그리고 사냥꾼들은 이미 먹잇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구체적이어서 마치 내부 고발자가 작성해준 질문지를 그대로 읽는 것 같았다. 그는 이 공격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직원들은 감사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언제 자신의 이름이 불릴지 몰라 모두가 좌불안석이었고 서로를 잠재적인 배신자로 의심하며 경계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박진우가 만들어낸 공포의 왕국은 이제 외부에서 온 침략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그 와중에 김 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컴퓨터와 서류함을 연신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한유진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감사팀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다 주었다. 그녀는 수만 장에 달하는 문서 더미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단 한 장의 영수증을 귀신같이 찾아냈고 복잡하게 얽힌 서버 폴더 속에서 필요한 파일을 1분 안에 검색해냈다. 그녀의 완벽한 업무 처리에 베테랑 감사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저 인턴 정말 물건이군.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을 정도야. 물론 그것은 모두 그녀가 미리 설계해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모든 자료의 위치와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해 두었다. 그녀는 감사팀이 다음번에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교묘하게 단서를 흘려주었다. 그녀는 감사의 진행을 돕는 유능한 조력자를 연기하며 실제로는 그들 손에 칼을 쥐어주고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배우 조종자였다. 오후가 되자 감사팀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아냈다. 김 부장이 관리하던 비밀 장부의 백업 파일이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김 부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었던 파일이었다. 그는 감사팀 직원이 내미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진우는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김 부장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다. 이 무능한 자식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전부 처리했다고 했잖아. 김 부장은 울먹이며 변명했다. 상무님 정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 제 컴퓨터에 손을 댄 게 틀림없습니다. 그의 절규는 박진우의 의심에 불을 질렀다. 그래, 누군가가 김 부장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고위급 간부 외에는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제외한 본부의 최고참들, 즉 3명의 팀장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당황한 얼굴로 박진우의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광이 스쳤다. 아우라 캐피탈의 공격 아테나라는 유령,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꾸민 짓이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날 밤 박진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감사팀은 핵심 자료들을 모두 압수해갔고 내일 아침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배신자를 자신의 손으로 찾아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처단하리라.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들을 시험할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놓으려는 덫은 사실 그 자신을 옥죄게 될 마지막 올가미가 될 운명이었다.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미래전략본부는 그야말로 시체 한치실과 다름없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서류 넘어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감사팀원들의 차가운 질문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잠재적인 밀고자나 희생양으로 여기며 투명한 벽을 쌓았다. 박진우가 쌓아 올린 신뢰와 충성의 왕국은 이제 의심과 배신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다. 이민주는 자신의 자리에서 죽은 듯이 일에만 몰두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박진우 상무의 사무실에 쏠려 있었다. 조금 전 감사팀에 불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부장이 박진우에게 다시 불려 들어갔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박진우가 김 부장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분노에 찬 표정과 김 부장의 절망적인 얼굴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박진우는 모든 책임을 김 부장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이민주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김 부장은 박진우의 가장 충실한 개였다. 그런 개마저도 주인이 위기에 처하자 가차없이 내쳐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 언젠가 감사팀의 칼날이 자신의 목에 닿는 순간 박진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이 분명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라 숨통을 조였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불확실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거는 편이 나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사무실 구석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인턴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민준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그는 도박을 해야만 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도박을. 그는 A사 용지 한 귀퉁이를 찢어 짧은 메모를 썼다. 옥상 정원. 10분 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유진의 책상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실수인 척 자신의 펜을 떨어뜨렸다. 펜을 줍는 짧은 순간 그는 메모를 그녀의 키보드 밑으로 재빨리 밀어 넣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했다. 유진은 미동도 없이 자신의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가 아주 잠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10분 뒤 이민주는 인적이 드문 본관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망상이고 그녀가 이 메모를 박진우에게 가져다 준다면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조금은 겁먹은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은 가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이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CCTV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서론을 모두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돌려 말할 시간도 용기도 없었다. 이 배는 곧 가라앉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저는 그 배에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명보트가 필요합니다. 한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민주는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배의 설계도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금이 갔는지, 어디에 과도한 짐을 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구명보트에 타는 티켓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실상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었다. 내부 고발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연약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인턴일 뿐인데요. 상무님이나 다른 팀장님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질문이자 시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진위를 떠보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박진우에게서 돌아선 것인지 아니면 박진우가 심어놓은 함정인지를. 이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분들은 이미 한 배를 탔으니까요. 하지만 유진 씨는 다른 배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안에서 필사적인 생존의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정보가 판을 뒤엎을 마지막 한 수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진은 마치 순진한 인턴이 선배에게 부탁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학교 과제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좀 필요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 상무님이 최근에 계약한 블루스트림이라는 해외 컨설팅 업체 계약서 원본이요. 그냥 잠깐만 보고 돌려드리면 되는데 대리님이라면 서류 보관실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녀의 부탁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평범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민주는 그 이름은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블루스트림은 박진우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핵심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 계약서 원본은 박진우가 자신의 금고에 직접 보관하는 1급 기밀 문서였다. 그것을 빼내라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미는 칼자루를 잡을 용기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그의 대답에 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늘 퇴근 시간 직전에 사내 도서관 3번 서가 전쟁과 평화책 속에 넣어두세요. 제가 알아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먼저 옥상 정원을 떠났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이민주는 자신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천사를 만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이민주는 자신의 직장 생활 전체를 건 작전을 수행했다. 그는 박진우가 회장에게 불려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비상키를 이용해 그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금고를 여는 데는 식은땀과 몇 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문제의 계약서를 손에 넣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것을 복사한 뒤
원본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모든 과정이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내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 복사본을 넣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회사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다. 그는 마침내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했다. 잠시 후 도서관에 한유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태연하게 전쟁과 평화를 꺼내들고 그 안에 있던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평화가 찾아올 터였다. 한유진의 작은 오피스텔 방 안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이민준이 목숨을 걸고 가져다 준 블루스트림 계약서, 복사본과 김 부장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비밀 회계 장부 파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두 개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계약서에 찍힌 박진우의 인감, 그의 필체가 선명한 서명, 그리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은 디지털 장부에 기록된 유령 회사를 현실 세계의 박진우와 연결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서 부풀려진 예산이 어떻게 블루스트림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이 다시 여러 개의 조세 피난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박진우의 차명 스위스 계좌에 꽂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벽한 자금 흐름도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민준이 제공한 정보는 단순한 자금 세탁의 증거를 넘어섰다. 그는 박진우가 경쟁사인 중국의 테나이테크와 비밀리에 접촉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이민준이 알려준 단서를 토대로 박진우가 테나이테크의 미래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다.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회사에 대한 반역이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박진우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쥐어져 있었다. 디지털 증거, 실물 문서, 자금 추적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내부 증언까지 그 어떤 변호사도 끊어낼 수 없는 강철보다도 단단한 사슬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차갑고 간결했다. 프로젝트 네메시스 최종 심판. 복수의 여신, 박진우에게 내려질 운명의 이름이었다. 한편 미래그룹 본사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기이한 평온함 속에 있었다. 일주일간 미래전략본부를 샅샅이 뒤집어 놓았던 감사팀은 아무런 결론도 발표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낳았다. 직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모두가 다가올 피해 숙청을 예감했지만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던 박진우는 감사팀의 철수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했다. 그는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는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3명의 팀장을 조용히 호출했다. 그들은 그가 배신자일 것이라고 가장 유력하게 의심하는 인물들이었다. 박진우는 그들 앞에 거짓으로 꾸민 진술서를 내밀었다. 그 진술서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현재 직위 해제된 김 부장의 단독 범행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진우 자신은 유능한 관리자였으나 부하 직원의 일탈을 막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팀장들에게 이 진술서에 연대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 나는 자네들의 충성을 잊지 않을 걸세. 하지만 여기서 다른 생각을 품는 자가 있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협박의 기운이 감돌았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시험이자 덫이었다. 그는 이들의 반응을 보고 누가 배신자인지 가려낼 생각이었다.
팀장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박진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거부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하나둘씩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박진우는 그들의 굴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권력이 건재하다고, 이들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이미 거대한 함정의 아가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하여 제우스와 아우라 캐피탈의 이사회 멤버들에게 전송했다.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곧바로 아우라 캐피탈의 법무팀을 통해 미래 그룹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대주주 아우라 캐피탈은 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24시간 내에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 서한은 고요했던 수면 위로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다. 지금까지 암암리에 진행되던 모든 물밑 작업이 끝나고 이제 공식적인 전쟁이 선포된 것이었다. 미래그룹의 모든 이사들의 휴대폰과 이메일로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전달되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미래그룹 안팎은 다시 한번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아우라 캐피탈이 던질 마지막 카드는 과연 무엇인가? 박진우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다. 팀장들의 충성 서약을 받아내고 의기양양해 있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흐름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민준 대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는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모든 직원들이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서둘러 퇴근하는 가운데 한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도시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거대한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의 바다. 그 속에서 수많은 욕망과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그물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졌다. 내일이면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거대한 괴물이 그물에 걸려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미래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그 화려한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길고 웅장한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백발의 최 회장은 연신 마른 기침을 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상무가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의 불안감을 완벽하게 감춘 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의 복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얼굴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 위기를 넘어서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기하는 외부 세력의 음해일 뿐이며 자신의 결백과 능력을 증명하여 이사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임시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그는 안건이 대주주 아우라 캐피탈의 긴급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 안건 발표를 위해 아우라 캐피탈의 대리인을 화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쏠렸다. 잠시 후 스크린이 켜지면서 복잡한 문양의 A 로고와 함께 A 타테네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화면은 그뿐 어떤 얼굴도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스피커를 통해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별을 가늠하기 어렵도록 미세하게 변조되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지성이 느껴졌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여러분.
저는 대주주 아우라 캐피탈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아테나입니다.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이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테나는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미래 그룹의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내부의 적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5년 전 박진우가 팀장이었을 때 진행했던 작은 프로젝트의 회계 장부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액수의 비자금 조성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이었다. 아테나는 마치 한 편의 범죄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듯 박진우의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펼쳐 보였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세금 계산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 서류,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스위스 은행의 계좌 번호까지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녀의 설명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모든 주장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가 뒤따랐다. 이사들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처음에는 박진우를 옹호하려 했던 몇몇 이사들마저도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박진우는 처음에 당당함을 잃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건 날조야. 전부 거짓말이야. 저 정체도 모를 유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테나는 그의 발악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우의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날조라고 하셨습니까? 박상무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상무님께서도 부정할 수 없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저지른 반역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테나이테크의 로고가 나타났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산업 스파이 행위는 횡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한 여직원이 차가 담긴 트롤리를 밀고 들어왔다. 인턴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이 무겁고 살벌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몇몇 이사들은 중요한 순간에 방해받았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그녀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스크린에 쏠려 있었다. 아테나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이 증거는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닙니다. 박진우 상무가 직접 서명하고 날이 난 그의 배신을 증명하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저희가 심어놓은 현장의 정보원에 의해 직접 확보되었습니다. 그 정보원은 지난 몇 달간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미친 듯이 주변의 이사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자를 찾으려는 광기가 번뜩였다. 아테나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심판을 내리는 신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회의장 카메라, 지금 이사님들께 차를 따르고 있는 직원의 얼굴을 주민해 주십시오. 그 명령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면서 묵묵히 최 회장의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는 유진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진은 차를 다 따르고는 트롤리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스크린 속 자신의 얼굴과 스크린 아래에서 경악과 의혹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박진우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고 유진이 자신의 옷깃에 달려있던 아주 작은 핀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실제 목소리 변조되지 않은 하지만 아테나의 그것과 똑같이 차갑고 지적인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정보원이 바로 접니다. 박진우 상무님,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최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이사들은 모두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박진우, 그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오만함과 분노 의심의 표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충격만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사냥해온 유령의 정체가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가장 하찮은 존재였다는 잔인한 진실. 그 진실이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이사회 회의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1초, 2초, 3초, 그 영혼과도 같은 정적을 깬 것은 박진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인턴 네가 아테나라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미디야. 지금 다들 이 어린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냐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의 광기를 무표정으로 마주할 뿐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트롤리에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파일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정확히 박진우의 앞에 멈춰섰다. 그가 이민준을 시켜 금고에서 훔쳐오게 했던 바로 그 블루스트림 계약서 원본의 복사본이었다. 이 서명, 그리고 이 인감, 상무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원하신다면 필적 감정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박진우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고 이성을 잃은 분노가 그를 지배했다. 이 악마 같은 년,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테이블을 박차고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향해 뻗어나가는 찰나 회의실의 양쪽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미래 그룹의 어설픈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아우라 캐피탈이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프로페셔널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박진우는 바닥에 처박힌 채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그의 폭력적인 반응까지 계획에 포함해 두었던 것이다.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호팀의 뒤를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들 중 한 명이 박진우의 얼굴 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박진우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밀한다. 원칙을 낭독하는 동안 박진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의 심장부에서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인턴의 손에 의해 파멸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전부 가만두지 않겠어. 한유진, 내가 반드시 너를.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모습과 함께 희미해졌다. 한때 미래 그룹의 왕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끌려가고 있었다. 박진우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이제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닌 한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경호팀에게 목례를 한 뒤 다시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과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인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대리인의 냉철함과 권위만이 존재했다. 이사님들께 아우라 캐피탈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조용히 장악했다. 저희는 미래그룹의 대주주로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기업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진우에게 충성했던 몇몇 이사들을 향하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미래그룹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박진우 상무가 이사회 회의 도중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증권가를 강타했고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미래그룹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쳤다. 미래그룹 황태자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추락 경영권을 둘러싼 의문의 투자사 아우라 캐피탈의 습격. 모든 것을 계획한 미스터리의 인턴 그녀는 누구인가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래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투매를 시작했고 회사는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창사 이래 최악의 날을 맞았다. 시장은 미래그룹이 이대로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 아우라 캐피탈의 이름으로 공식 기자회견이 예고되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아우라 캐피탈의 법률 대리인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유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테나라는 신비로운 베일 뒤에 자신을 숨겼다. 대리인은 그녀가 작성한 성명서를 담담히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부패의 근원을 완전히 도려낼 것, 외부에서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을 임시 CEO로 영입하여 경영 쇄신을 이룰 것, 그리고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성명서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부패한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대수술이라는 것. 아우라 캐피탈이 미래 그룹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건하려 한다는 의지가 전달되자 공포에 질려 있던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한가를 기록했던 주가는 낙폭을 줄여나갔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다. 며칠 후 폭풍의 핵이 지나간 미래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은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야 했고 그 빈자리는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민준 대리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주요 공범이 아닌 핵심 참고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길고 길었던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텅 비어버린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청소부들이 깨진 찻잔 조각들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박진우의 제국이 무너지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미래 그룹을 뒤덮었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은 점차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럽지만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박진우의 광적인 편집증과 공포 정치가 사라진 사무실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활기가 돌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거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업무에 조용히 집중했고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문화를 점차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은 약속대로 업계에서 청렴함과 능력으로 존경받던 전문 경영인 강민혁 대표를 임시 CEO로 선임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쇄신을 단행했다. 박진우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그동안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잘 서지 못해 소외되었던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강 대표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평가를 약속하며 새로운 미래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 이름 없는 인턴이 아니었다. 깔끔하고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제 아우라 캐피탈 수석 어드바이저라는 공식 직함으로 회사를 오갔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며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목례를 했다. 그녀는 새로운 CEO의 뒤에서 모든 개혁 과정을 조율하고 감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자 미래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이었다. 그녀는 CEO처럼 전면에 나서서 연설을 하거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했다. 그녀는 시스템을 만들고 올바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보는 설계자이자 감독관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미래 그룹의 그 누구도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한 달 전 이민준과 처음으로 위험한 거래를 했던 옥상 정원을 찾았다. 약속된 장소에 이민준 대리가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고 안정되어 보였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미래전략본부가 아닌 신설된 경영혁신팀으로 발령받았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유진을 보자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감사는 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은 이 대리님 본인이니까요. 기회는 드렸으니 앞으로는 실력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인정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과거를 바로잡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단순히 돈이나 경영권을 위해서였다면 다른 더 쉬운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미래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살고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낮고 병든 것을 부수는 창조자에 가까웠다. 그녀에게 기업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있는 거대한 유기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유기체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홀로 남은 유진은 정원 끝으로 걸어가 난간에 기댔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서울의 풍경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에서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결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은 없었다. 대신 더러운 대청소를 막 끝낸 후에 고요하고 담담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주인이 바뀐 옛 상무실, 현재는 경영혁신팀의 임시 사무실이 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진우의 오만함이 가득했던 화려한 가구들은 모두 치워지고 실용적이고 간결한 사무용 가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미래그룹에는 새로운 새벽이 찾아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제우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프로젝트 네메시스 완료. 수고했다. 아테나. 다음 목표는 아프리카 자원 개발 비리를 주도하는 이카루스 인터내셔널이다. 자료는 전송 완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하라.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삭제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그녀가 잘라내야 할 썩은 가지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가난한 인턴 한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부패한 권력의 심판자 아테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 너머 더 먼 곳의 어둠을 향해 그녀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